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책 5수레입니다. 실록, 대하소설, 조선왕조 500년, 대마도 정벌 12번째 이야기 왜구대입니다. 과인이 지난번 당부한 초갓집은 어느만치 되어가고 있어. 세종이 추구하는 듯한 하문의 맹사성은 저기 당혹해하고 있었다. 아니 왜 대답을 아니하시는 게요. 맹사성은 머뭇머뭇하면서도 입을 열지 못했다. 그 일로 해서 무슨 말 못할 사정이라도 생겼다는 말씀입니까? 분명히 추궁을 하고 있는 어조였는데도 세종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어릿하게 감돌고 있었다.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었다. 경회루 동편에 세종이 기거할 상간초옥의 터를 닦고 있던 맹사성은 중궁전의 부름을 받았다. 사성은 느닷없는 중전의 부름을 궁금히 여기며 달려갔다. 중전마마 찾아 계시옵니까? 한 가지 여쭈어볼 일이 있어서요. 하문해 주시옵소서. 사성은 이때 이미 초가를 짓는 일임을 직감할 수가 있었다. 경예루 동편에 삼간초옥을 지으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예, 그러합니다. 일단 수궁을 아니할 수가 없었다. 중전 공비의 음성은 준엄한 억양으로 석 식어가고 있었다. 그 상간초옥이 주상전하께서 기거하실 곳임도 사실이고요. 사성은 망설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제 겨우 터를 닦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그렇지가 않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은 생각마저 들었다. 이미 알고 있는 일이나 경에게 확인하고자 함입니다. 사실이옵니다. 공비의 눈초리가 날카롭게 빛났다. 그리고 힐문했다. 어찌하여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실 수가 있사옵니까? 고란에다 초갓집을 짓는 것도 당찬커니와 주상전하께서 거기서 기거를 하시다니요. 대체 어느 나라 법도에 그 같은 일이 있답니까? 대감께서는 주상전하의 하명이 계시어 불가피했다고 하실 것이나 대감에게 충절이 있다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만류들었어야 옳을 일이 아닙니까? 망극하옵니다. 망극하다는 말로 수습이 될 일이 아니질 않습니까? 만에 하나 주상전하께서 초옥에서 기거하시다가 환우라도 얻으시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또 상왕전하께서나 대비마마께서 그와 같은 일을 아신다면 용인이 될 일이라고 보십니까? 중전 공비의 힐문은 빈틈이 없었다. 사성으로서는 듣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 공비가 하고 있는 말은 자신도 세종에게 간곡히 주청했던 일이 아니던가. 내가 나설 일은 아니오마는 그와 같은 망극한 일은 마땅히 중지하셔야 옳을 것이요. 사성은 식은땀이 흘렀다. 신화된 처지로 삼간초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청할 수는 없었다. 세종이 몸소 백성들의 고초를 함께 겪고자 하는 것은 성덕이 하늘에 미침이라 할지라도 신하가 어찌 그것을 옳다고 할 것이며 임금에게 초가해서 기거하라고 하겠는가. 주상전하께서는 내가 주청할 게는 내가 주청할 것이니 대감께서는 역사를 중지하세요. 또한 이 같은 일은 다시 있어서도 아니 될 것이요. 명심하겠사옵니다. 중전마마. 이런 일이 있은 다음 맹사성은 초가집을 짓는 역사를 중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세종이 역사를 채근하는 하문이 있고 나섰으니 사성으로서는 난감하기 이를 데가 없음이었다. 혹 상왕전에서 짓지 말라는 분부가 계셨습니까? 아니옵니다. 전하. 하면 중전의 분부가 있었습니까? 맹사성은 난처했다. 중전의 힐문을 받고 중지했다고자 한다면 경은 어찌하여 과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중전의 분부만을 따르려 하시오 라는 세종의 힐문이 있을 게 아닌가.
맹사성이 진퇴유곡이 난감함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자 세종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너털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허허허 허허허. 사성은 또 영문을 몰라 당황해했다. 조금 전에 중전으로부터 역사를 중지케 했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아, 예. 사성은 비로소 안도했으나 송구하고 겸연쩍은 마음은 지워지지 않았다. 역사를 다시 시작하세요. 중전께는 과인이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고 중전도 내 진의를 따라주겠다는 약조가 계셨으니 이젠 심려할 일이 아니질 않습니까?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다만 내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임금이 기거하는 초가라 하여 백성들이 사는 초가와 달라서는 아니됩니다. 기의 백성들의 고초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니 백성들이 기거하는 초가와 꼭 같은 것을 지어주세요. 명심하여 거행하겠사옵니다. 그때 천둥이 울렸다. 세종은 긴장했고 사성은 하던 말을 멈추고 길을 세웠다. 와르르 쾅. 분명히 천둥소리였다. 천둥소리는 점점 세차지면서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세종은 몸을 일으켜 편전 밖으로 달려나갔고 사성도 다급히 뒤를 따랐다. 먹장 같은 구름이 밀려오고 있었다. 번개가 쳤다. 뒤따라 일어나는 천둥 소리는 더욱 요란했고 구름은 그대로 용틀림이었다. 전하, 비가 오시려나 봅니다. 그러게나 말씀이요. 세종은 시선을 하늘에 둔 채 대답했다. 서늘한 바람이 이들의 옷자락을 날리는가 싶더니 후두부둑 빗방울이 뿌리기 시작했다. 비가 오십니다. 비가요. 이번에는 세종이 대뜰을 내려섰고 있었다. 빗방울은 굵어졌다. 그리고 줄기차게 퍼붓기 시작했다. 전하,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사옵니다. 사성이 세종에게 다가서며 기뻐했다. 세종은 손을 들었다. 장대 같은 빗줄기는 세종의 온 몸을 때리듯 쏟아져 내렸다. 전하, 맹사성은 소리쳤다. 세종은 두 손을 든 채 빗속을 거닐고 있었다. 빗줄기는 그런 세종의 얼굴이며 어깨를 세차게 때렸다. 얼마나 기다리던 비인가. 이 비를 맞기 위해 임금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던 세종이었다. 그런 세종에게 마침내 하늘은 비를 내려주고 있음이었다. 중전 공비도 중궁전 내정에 나와 선체 비를 맞고 있었고 상궁 라인들은 춤을 추듯 빗속을 뛰고 있었다. 중전마마, 하늘이 주성전하의 노심초사에 지신 듯 하옵니다. 그러게나 말일세, 백성들의 기쁨은 또 얼마나 클고 비는 이틀 동안 쉬지 않고 내렸다. 휘주근이 지쳐있던 백성들은 생기를 되찾고 논밭으로 뛰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 세종은 친히 비를 맞으며 미행을 나섰다. 활기에 넘치는 백성들을 보기 위해서였다. 비록 충분한 비는 아니었으나 말라있던 강토는 목을 죽일 수가 있었다. 호사다마라 했던가 한 가지 시림을 덜자 잠잠했던 근심거리가 다른 데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왜구들의 극성이었다. 5월 5일 새벽 충청도 비인골 도두읍곡에 느닷없이 외선 50여 척이 쳐들어왔다. 실로 뜻하지 않은 대대적인 진공이었다. 태조가 새 왕조를 창업하자 왜구들은 그 위세를 두려워하여 감히 노략질할 생각을 하지 못했었다. 해안의 방비가 워낙 튼튼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해안의 방비를 담당한 장수와 군사들은 점차 태만해지고 방심해지기 시작했다. 호시탐탐 노략질할 기회만 엿보던 왜구들은 바로 이 방심한 틈을 타서 불의의 습격을 해온 것이다. 평화스럽던 비인골은 이 뜻밖의 침공에 칼 한 번 제대로 휘두를러 보지 못하고 수십 척의 배와 태반의 군사를 잃고 말았다. 당시 도두음곳 만호는 김성길이라는 무장이었다.
그는 평소 술을 좋아하는 인물로서 그날도 역시 태평한 줄로만 알고 밤늦게까지 술 타령만 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외선 55척이 포구에 닷을 내리고 침공해 왔다. 순찰을 돌던 김성길의 아들 김유는 상륙해 오는 왜구를 발견하고 격퇴시키려 하였으나 그 규모가 큰데 대단히 놀랐다. 전에도 가끔 왜구들이 쳐들어왔으나 고작 10여 척에 불과한 소규모 침공이었었다. 그런데 이번 침공은 그렇지가 않았다. 배는 무려 50여 척에 달했고 왜구의 수는 수백 명에 이른 것이다. 사태의 급박함을 깨달은 김유는 허겁지겁 아버지 김성길이 술을 마시고 있는 기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아버님, 큰일 났사옵니다. 외손 50여 척이 쳐들어와 우리 군선을 불사르고 백성들의 재산을 누력질하고 있사옵니다. 그러나 술에 만취된 김성길은 콧방귀를 끼며 아들 김윤의 보고를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다급하게 된 김윤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소리쳤다. 아버님, 사태가 심상치 않사옵니다. 시각을 지체하면 때를 놓칠 것이옵니다. 그까짓 왜구 때 걱정 마라. 가만히 있어도 날이 밝으면 스스로 물러갈 것이니라. 김성길은 아직 사태의 급박함을 모르고 있었다. 아니옵니다. 적의 형세가 대단하옵니다. 그냥 놔두면 쑥대밭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어서요 아버님. 허튼 소리 말라니까. 술맛 떨어진다. 그까짓 좀도둑 몇 명을 가지고 뭘 그리 허둥대느냐. 내가 가서 퇴치하려무나. 그렇게 말하고 김성길은 계속해서 술을 마셨다. 할 수 없었다. 아버지를 포기한 김유는 다시 밖으로 뛰어나와 도망치듯 군사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다. 김윤 앞에 모인 군사는 불과 100여 명. 그래도 김윤은 그 군사들을 독려해서 배에 올랐다. 바다는 외선들로 가득했다. 횃불을 모두 꺼라. 아군의 전력을 노출시키지 말라. 김윤은 소리쳤다. 불이 일제히 꺼졌다. 김윤을 비롯한 군사들은 불이 켜져 있는 외선을 목표로 일제히 화살과 돌을 날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이 왜구들에게 적중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김윤 자신도 알지 못했다. 날이 밝았다. 김성길은 술에 만취해 쓰러져 있다가 심한 연기와 함성 소리에 간신히 갑옷을 입고 밖으로 뛰어나왔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아군의 병사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다만 화살과 칼을 맞고 죽어 넘어진 병사들의 주검만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을 뿐이었다. 군막 여기저기서 연기가 치솟아 오르고 있었다. 그제서야 김성길도 사태의 심각함을 깨닫고 부랴부랴 바닷가로 달려나갔다. 포구 앞바다에는 일대 접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아니, 아군이 일방적으로 몰리고 있었다. 아군의 병사는 거의 연기와 불길에 휩싸여 침몰 직전에 처해 있었고 군사들은 앞을 다투어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 날이 밝으면서 아군의 병선이 노출되어 벌떼같이 몰려든 왜구들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성길은 서둘러 아군 병선에 올라탔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어 있었다.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는 적의 형세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는 재빨리 아들 김윤을 찾아보았다. 그때까지도 김윤은 군사들을 독려해가며 쉴 새 없이 화살을 날리고 있었다. 김윤은 본시 학문보다 무예를 더 좋아했다. 특히 활을 잘 쏘아서 군사들 사이에 신궁이라는 벼로가 나돌 정도였다. 한 개의 화살을 날리면 적병 하나가 고꾸라지고 2개를 날리면 2명의 적병이 바닷속에 떨어졌다. 그가 쏘는 화살은 반드시 적의 정수리에 가 꽂혔다. 유나, 뉘우치기라도 하듯 김성길은 길게 소리쳤다. 배를 아들이 있는 쪽으로 몰았다. 그때였다. 아군이 병선으로 옮겨 탄 왜구의 창 하나가 김성길의 넓적다리를 세차게 찔렀다. 그는 창졸간에 부상을 입고 바닷속으로 빠졌다. 많지 않은 데다가 부상까지 입은 그가 바다에 빠져 살아남기는 어려웠다.
이 소식에 접한 김유는 맥이 탁 풀리며 눈앞이 캄캄해왔다. 그는 화를 내던지며 탄식했다. 아버님, 이미 물에 빠져 들어가셨는데 내 어찌 외로이 싸우다가 적의 손에 죽으리요. 말을 마치자 그는 갑자기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성길과 김윤을 잃은 군사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했다. 창을 거꾸로 잡고 도망치기에 급급했다. 이와 반대로 사기가 오를 대로 오른 왜구들은 파죽지세로 육지로 밀고 올라왔다. 도두 곳은 삽시간에 쑥대밭이 되어 있었다. 왜구의 창에 맞고 바다에 빠진 김성길은 기실 죽지 않고 간신히 살아 육지로 헤엄쳐 올라왔었다. 그는 때마침 그곳을 서성거리는 주인 잃은 말을 집어타고 비인 성으로 달려갔다. 김성길로부터 소식을 전해들은 비인 현감 송어생은 크게 놀랐다. 다급히 징을 쳐 군사를 모아 성 밖으로 나갔다. 왜구의 기세는 과연 대단하였다. 김호생은 서너 번 접전을 벌이다가 중과 부적인 것을 깨닫고 군사를 돌려 성 안으로 후퇴하 들어갔다. 나가 싸우느니 성을 사수하자는 생각에서였다. 왜구들은 김호생의 작전을 간파하고 끝까지 추격해와 성을 두 겹수로 에워쌌다. 그들은 동쪽과 서쪽으로 두 갈래로 나뉘어 성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사다리를 모아 오르기도 했고 굵은 나무 기둥을 동원해 성문을 부수려고도 하였다. 다급해진 송호생은 김성길과 두 패로 나뉘어 동문과 서문을 수비하기로 작정하고 성 안의 백성들에게 영을 내렸다. 아내자들은 물을 펄펄 끓여 성을 기어오르는 애적에게 쏟아붓고 어린아이들과 노인네들은 돌덩이들을 각 군사들에게 갖다 주도록 하라. 성 안의 백성들까지 동원된 셈이었다. 곧 끓는 물을 쏟아붓고 돌들이 왜구의 머리를 향해 날아갔다. 서문을 수비하던 김성길은 도망쳐온 군사들로부터 아들 김윤의 전사 비보를 듣고 크게 뉘우치며 안타까워했다. 이놈들, 내 아들의 원수 김성길은 이를 갈며 활을 배구전 한 대를 걸고 시위를 당겼다. 성 바로 밑에 왜구의 괴수로 보이는 풍채 좋은 적장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는 시위를 놓았다. 화살은 정확하게 적장의 오른쪽 눈에 가서 꽂혔다. 와, 군사들의 함성이 크게 일었다. 그러나 적장을 잃은 왜구들은 도망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세차게 성을 몰아붙였다. 어느덧 오시가 되었다. 성은 거의 함락되기 직전에까지 이르렀다. 성 안의 군사들과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아, 성이 마침내 왜구의 손에 떨어지는구나. 비인 현감 송호생은 탄식했다. 성 밖의 민가들은 벌써 불타고 있었다. 그때였다. 북편에서 한 덩어리 먼지가 있는가 싶더니 군맛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송호생은 얼른 그쪽을 바라보았다. 지지천 군사 김유, 남포진 병마사 오익생, 깃발이 기세 좋게 휘날리고 있었다. 원군이다. 와, 이젠 살았다. 성 안에 있는 군사들과 백성들은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기뻐 날뛰며 원군을 환호했다. 원군 김윤과 오익생은 성 앞에 도착하자 성을 포위하고 있는 왜구들을 닥치는 대로 베기 시작했다. 김호생 역시 성문을 열고 밖으로 달려나와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김윤과 오익생은 단숨에 적장의 목을 1급씩 베고 나서 소리쳤다. 적을 한 명도 놓치지 말고 베라. 여기 적장의 목이 있다. 아군 병사들은 사기가 올랐다. 송호생 역시 질서냐? 질풍같이 치달아 적병 하나를 사로잡았다. 전세가 뒤바뀌고 있었다. 그제서야 왜구들은 포위망을 풀고 바다 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충청도 관찰사 정진으로부터 이러한 장기를 받은 태종은 크게 노했다. 도대체 무엇들 하고 있는 게야. 태조당께서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시며 왜구를 소탕하실 때
단 한 번도 패전을 않으셨는데 이 나라 장수들은 무엇을 하고 있기에 왜구의 노략질을 구경만 하고 있다는 게야. 그러나 왜구들의 침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전라도 감사의 장기에 따르면 왜선 39척이 중국에 가서 노략질을 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전라도의 섬에 머물고 있다 하옵니다. 왜손 수십 척이 충청도 결성지경에 나타났다 하옵니다. 계속되는 장기에 접한 태종은 더욱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왜선이 39척이나 몰려 있음을 알고서도 전라 감사는 어찌 나가 싸우지 않는 것이냐. 조정의 영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아옵니다. 좌의정 박은의 미온적인 대답에 태종의 진노는 폭발했다. 충청 좌도만호 김성기를 차명에 처하고 병조 판서는 지금 당장 영을 내려 연안에 몰려있는 왜구들을 모조리 섬멸토록 하라. 이리하여 태종은 총체 성달생을 경기 황해 충청 수군도 처치사로 삼고 상옥은 이각을 경기 수군 첨절제사로 이사겸을 황해도 수군 첨절제사로 각각 삼아 왜구를 소창하도록 명령했다. 대신들이 물러가자 태종은 탄식하듯 혼자 중얼거렸다. 항구적인 대책이 있어야 돼. 항구적인 대책이 수백 년 동안을 한결같이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태종은 세종에게 양위를 하면서도 병권만은 넘겨주지 않았었다. 거기에는 태종 나름의 결의가 있는데 그것을 실행에 옮길 때라고 그는 다짐하고 있었다. 여기서 잠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왜구의 실상을 설명해야겠다. 이 당시 조선의 해안을 괴롭히고 있는 왜구는 흔히 생각하기 쉬운 무사, 사무라이의 지위를 받는 졸개들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당시의 일본은 종리시대, 그러니까 아직 전국시대로 접어들기 50여 년 전이다. 그들의 전국시대는 123년이나 계속된 다음 1590년에 풍신 수길에 의해 천하가 통일되었고 2년 뒤에 조선을 침략했으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73년 전이다. 그러니까 조선 연안을 어지럽히는 왜구들은 도둑이며 해적이라 해야 옳을 것이다. 그들은 대부분 대마도를 거점으로 하는 천박한 도둑의 무리였다. 그 당시의 일본은 지방 토호들의 큰 세력을 가지고 있어서 조선과 가까이에 있는 토호들은 수시로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 이를테면 비전태수나 살마태수 그리고 이집 원태수 등은 신이라 일컫는 글을 올리고 예물을 바쳤음이 태조실록에는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지금은 중승 오키나와라 하여 일본의 영토가 되어 있지만 당시의 유구국도 고려 때부터 사신을 보내 문안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산남왕 온샤도 유구국의 큰 세력의 우두머리는 조선에 건너와 이 땅의 여인과 혼인하여 살고 있으면서 태조 이성계의 극진한 배려로 조회에 참석하는 은혜를 입다가 태조 7년 10월 15일 조선 땅에서 생을 마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금의 오키나와 사학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일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미뤄본다면 왜구의 정체란 무엇인가? 배우지 못하고 먹지 못한 일본국 해안 백성들을 해적 행위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와 같은 왜구들은 약탈과 살인 행위는 신라시대에도 있었고 고려시대에도 있어 조선으로서는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왜구들은 명나라의 해안 지방에까지 원정하여 약탈을 일삼기도 했다. 왜구들은 명나라를 침탈하러 가는 길에 조선 해안을 어지럽혀 식량을 약탈했고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약탈했으니
조선의 연한 백성들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태종은 이들 왜구의 본거지인 대마도를 소탕하여 단호하게 응징하려고 결의를 다진 다음 세종을 수강궁으로 불렀다. 나라를 경영함에 있어 백성을 소중히 하고 국토를 지키는 것은 천명이라고 믿어집니다. 한데 허구한 날 왜구 따위에게 침공을 당하여 연한 백성들이 시달리고 있으니 조정의 채모가 서질 않고 있어요. 황궁하옵니다. 해서 항구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왜구의 소굴을 쳐서 없애버리는 게 상책일 것 같아요. 소굴이라 하시면 세종은 안색을 바꾸며 물었다. 아여 대마도를 소탕해버리자는 것이 어떻습니까? 태종은 이제 자신의 뜻을 완전히 세종에게 비쳤다. 세종은 대마도 소탕이란 말에 주춤했다. 아니 난색을 지었다. 대마도를 소탕하여 항구적인 응징책을 세우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극심한 가뭄 때문에 백성들이 고초를 겪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때에 병마를 동원한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이중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가 된다. 세종은 이 점을 우려하고 있었다. 태종은 이런 세종의 생각을 깨뜨려 보기라도 한 듯 강경한 어조로 다시 한번 자신의 뜻을 강조했다. 백성들의 고통을 심려하여 주시는 주상의 괴로움은 잘 알고 있겠으나 왜구의 행패를 어찌 그냥 보고만 있겠소. 하오나 태종은 세종의 말을 가로막았다. 내가 주상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무던히 애를 썼으나 왜구들의 행패만은 바로잡지 못했어요. 서둘러야겠습니다. 다시는 행패를 부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도 대마도를 쳐서 초토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세종은 잠자코 앉아 있었다. 태종은 계속 세종을 설득했다. 도리가 없지를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친다면 모르되 저들이 먼저 침공해 왔으니 발병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중신들이 의사를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알겠사옵니다, 전하. 세종은 마침내 태종의 어의를 따르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마음이 개운치 못한 것은 가뭄 때문에 고생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리는 탓일 것이다. 그날 밤 태종은 박은, 이원, 조말생, 이명덕 등을 불러 대마도 소탕에 관한 자신의 계책을 피력했다. 중신들은 태종의 어의를 경청하며 밤늦도록 구체적인 계책을 미리하고 돌아갔다. 다음날 황해도 감사로부터 또 장계가 올라왔다. 이달 열 하룻날에 조전 절제사 이사금이 만호 이덕생과 함께 병선 5척으로 해주 연평곳에서 적의 동정을 엿보고 있을 때 적선 38척이 짙은 난기를 용하여 갑자기 다가와 우리 배를 에워싸고 양식을 달라고 공갈 협박을 했사옵니다. 처음엔 이를 거절했으나 적의 무리가 말하기를 우리들은 조선을 목적하고 온 것이 아니라 본래 중국을 향하여 가려고 하였으나 마침 양식이 떨어졌으므로 여기에 왔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양식을 주면 우리는 곧 물러가겠습니다. 하니 이사금이 사람을 보내 쌀 5섬과 술 10병을 주었사옵니다. 그런데 적의 무리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오히려 보낸 사람을 구속한 후 또다시 양식을 토색질했습니다. 이사금이 다시 진무 2사람과 선군 1사람을 보내어 쌀 40섬을 주었으나 적은 여전히 사람을 잡아두고 이사금과 대치하고 있사옵니다. 장계를 다 읽은 태종은 분노를 억제할 수가 없었다. 이런 괘씸한 놈들이 있나. 이렇게 외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전신이 부르르 떨렸다. 태종은 곧 대옥은 이호성을 경기 황해도 조전 병마사로 삼아 별군 약장 20명을 장우량에게는 30명을 거느리고 해주로 떠나가게 한 다음 즉시 중신들을 편전으로 들게 하고 친히 거동했다. 대마도의 소탕을 계책하는 일이라 편전을 택함이었다. 영의정 의정현, 좌의정 박은, 우의정 인해, 병조판서 조말생 등을 비롯하여 허조 이종무, 최윤덕 등이 들어있었다.
태종은 그들을 둘러보며 넘치는 결의로 입을 열었다. 대마도의 왜구들이 요즘 삼남연안을 제집 드나들듯 하면서 노락질해 가고 있음을 경들은 알고 있을 것이요. 저들 왜구의 폐약 무도함에 대한 응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경들은 왜구의 응징 방법을 서슴없이 논해주기 바라오. 참내한 중신들은 지난밤에도 태종의 결연한 의지를 듣고 있었으나 선뜻 찬성하지 않았다. 삼정승이 모두 문신들이라 출병 후의 계책이 걱정되어서였다. 영의정 유정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금 서해 연안에 많은 왜구들이 배를 띄우고 호시탐탐 노략질을 할 틈만 엿보고 있사옵니다. 육지의 방비가 튼튼하면 이들의 무리들이 자연 상륙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스스로 물러갈 것이옵니다. 전학교서는 유능한 장수들을 발탁하여 경기, 충청, 황해도 연안에 배치하심이 옳을 줄로 아옵니다. 영상의 말씀이 옳은 줄로 사료되옵니다. 서해 연안의 방위를 튼튼히 하여 경계한다면 왜구들은 발붙일 곳이 없어질 것이옵니다. 좌의정 박은의 말이었다. 이들이 소극적인 의견에 태종은 심히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연약한 문신들이 불만스러웠던 것이다. 생각한 것이 고작 그것이요. 그것이 왜구의 침공에 대한 항구적인 응징책이란 말이요. 유정현과 박은은 찔끔했다. 이때 병조판서 조말생이 나섰다. 신 조말생 아래옵니다. 말해보시오. 지금 대마도의 해적들은 50여 척의 백을 이끌고 서해 연안과 중국 연안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해적질을 하고 있사옵니다. 배 50여 척이라면 대마도로서는 전 병력과 마찬가지일 것이옵니다. 병법에 허허실실이라는 말이 있사옵니다. 지금 50여 척의 배를 내보낸 대마도는 텅 비어 있을 것이 틀림없사옵니다. 이 틈을 이용하여 대마도를 공략한다면 쉽게 소탕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렇게 되면 왜구들의 출몰은 없어질 것이옵니다. 과연 병조판서였다. 태종은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좌중을 둘러본다. 동조하는 사람은 어서 말하라는 눈빛이었다. 전하, 이 나라 조선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사온지라 연안의 바다는 어민들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음이니 이를 어찌 영토라 아니하오리까. 이 나라의 영토를 지켜 백성들의 생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대마도를 쳐서 평정함이 오를 것이옵니다. 신이 선봉에 설 것이옵니다. 윤하여 주시옵소서. 우러만 목소리였다. 결의에 찬 이종무의 주청과 각오를 들은 태종은 비로소 만면에 미소를 담았다. 이어 최윤덕이 이종무의 다짐을 뒷받침했다. 그러하옵니다. 신 또한 선봉에 설 것이옵니다. 윤하여 주시옵소서. 태종은 흡족하다는 듯 이들의 충절에 간합했다. 당연하지요. 당연히 경들이 선봉에 서서 왜구의 속을 대마도를 쳐서 소탕해야 할 것이요. 이는 내가 살아있을 때 해야 하는 천명임을 나는 알고 있어요. 그때 영의정 유정현이 또다시 반대의 의견을 펴고 나섰다. 전하,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치는 것은 옳은 일이 못되었고 만일 대마도를 향해 출병하였다가 큰 풍랑을 만나 군선이 파산하여 병성들이 생목숨을 잃는다면 이를 어찌 수습하자 하시옵니까? 태종의 얼굴이 싸늘하게 식어가며 노기가 일렁거리고 있었으나 좌의정 박은은 보다 강경한 반대 의견을 폈다. 대마도는 왜구의 본토가 아니라 작은 섬에 불과합니다. 만일 전하께서 대마도를 수탕하시면 본토의 병사들이 더 큰 병단을 이끌고 공략해 올 것이옵니다. 무엇으로 저들을 막을 수가 있사옵니까? 대마도의 소탕은 천부당한 줄로 아옵니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닥치지 못하겠느냐? 닥치지 못하겠느냐? 이번 장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장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